혜주는 과장의 인간됨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허준에게 자신의 해부를 맡긴 스승 유이태가 생각났다. 혜주에게 과장은 이미 유이태와 같은 존재였다. 과장님, 저도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혜주씨.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과장님을 모시게 된 건 제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나도 혜주씨를 만난 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가 다시 한번 멈췄다. 호수가 들어오고 차 안으로 흰 연기가 가득 찼다. 덕분에 혜주와 과장은 눈물을 흘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각자의 옷과 과장이 부탁한 전자현미경이 도착해 있었다. 혜주와 과장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현미경에 매달렸다. 부검팀장과 보건부 관리는 지쳤는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조직 검사를 이렇게 몰래 해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까부터 현미경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과장의 뒤에서 혜주가 말을 건넸다. 그러게 말이요. 과장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했다.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더니 조직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겠는걸. 과장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혜주에게 현미경 쪽으로 손짓을 했다. 혜주씨도 한번 봐요. 혜주는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조직이 많이 부패한 것도 모자라 잔뜩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래가지고서는 알아보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혜주씨, 조직을 한번 자세히 봐요. 이건 일반 곰팡이가 아니요. 네, 조직 자체에 섬유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위에 곰팡이도 더 씌워져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냥 곰팡이 치고는 구조가 독특한걸요. 아무래도 조직을 가져오는 동안 다른 포자가 스며든 모양이에요. 여기가 버섯 재배를 하던 곳이라 그런가. 혹시 시체를 소각하는 곳이 버섯 저장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군요. 그렇다면 버섯 포자가 공기 중에 많이 날려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게 세포에 달라붙은 모양이에요. 다음번 희생자가 나와서 다시 부검을 하게 되면 조직을 좀 더 잘 보관해 와야겠어요. 중간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네. 혜주는 계속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폐 조직에 이물질이 묻은 것은 전적으로 대대장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가 버섯 저장소를 시체 소각장으로 사용하지만 않았어도 조직에 이렇게 많은 이물질이 묻지는 않았으리라. 혜주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행의 임무에 진척이 없는 것은 모두 대대장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혹시 탄저균 같은 종류의 테러는 아닐까요? 혜주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급속도로 감염 지역이 확산되지는 않을 거요. 난 개인적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전 아직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경계에 감염이 온 건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밖에. 과장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혜주 역시 풀이 죽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자현미경이 도착하면 일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버린 까닭이었다. 어떻게든 새로운 폐 조직을 입수해야만 했다. 그러자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필요했다. 과연 다음번 희생자는 누가 될까? 날이 밝자 질문의 대답은 명확해졌다. 아침 공기의 쌀쌀함을 느끼면서 혜주는 방문을 열었다. 너무 지쳐서 옷을 그대로 입고 자는 바람에 아직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수도가에서는 보건부 관리와 부검팀장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과장은 보이지 않았다. 과장님. 해주는 과장의 방문을 노크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과장님,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해주는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해주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과장님! 해주는 문을 부술 듯 세게 두드렸다. 과장을 부르는 해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건부 관리와 부검팀장이 해주에게로 다가왔다. 그들도 이미 사태를 짐작한 표정이었다. 보건부 관리는 해주의 팔을 잡고 해주를 말렸다. 과장님 안 돼요, 과장님! 혜주씨 진정해요. 사람을 부를게요. 해주는 거의 정신이 나간 듯 보건부 관리의 팔을 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부검팀장은 길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초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다. 보초 둘은 부검팀장을 따라 과장의 방 쪽으로 걸어왔다. 보초 한 명이 검은 군홧발로 과장의 방문을 걷어차자 문이 벌컥 열렸다. 과장은 하얀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과장님! 그의 입과 코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려 있었다. 해주는 보건부 관리에게 팔이 잡힌 채로 몸부림치며 울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의논을 했던 과장이 이렇게 일행 중 첫 희생자가 되어버리다니. 해주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독팀 파견 바란다. 보초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그렇게 무전을 날렸다. 나머지 분들은 물러나 주십시오. 보초 중 나머지 한 명은 해주 일행을 뒤로 밀어냈다. 해주는 보건부 관리와 부검팀장에 의해 억지로 끌려 마당까지 내려왔다. 이윽고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 5명이 뛰어 올라왔다. 그중 한 명은 들 것을 가지고 올라왔고 다른 한 명은 이동용 소독장치를 메고 왔다. 그들은 해주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소독 연기를 뿜기 시작했다. 울음을 참지 못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해주의 머릿속에 과장의 당부가 떠올랐다. 만일 내가 죽거든 혜주씨가 책임지고 부검을 하도록 해요. 해주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침착하게 자신을 붙들고 있는 보건부 관리의 손을 풀었다. 군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해주는 들 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군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보건부 관리와 부검팀장은 굳이 말리지 않았다. 과장님 시체는 제가 부검을 해야 해요. 해주는 방문 앞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군인을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사체는 즉시 소각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이시 씨는 사망한 지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니 즉각 소각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장님의 유언이에요. 제가 부검을 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인 특유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말했다. 명령. 해주는 그 명령이라는 말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다. 과장이 이렇게 죽어버린 것도 다 그놈의 명령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과 분함이 해주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해주는 폭발할 것 같은 울음을 가까스로 삼켰다. 기다려요. 내가 대대장의 허락을 받아올 테니까. 해주는 군인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길 아래로 다른 박질 쳤다. 대대장의 막사까지는 뛰어가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뛰어가는 해주의 뺨에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얼른 소매로 닦아버렸다. 대대장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대대장의 멱살을 잡고 과장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되면
대대장에게 지는 거니까. 그를 이기려면 그보다 더 냉철해야 했다. 대대장의 막사 앞에는 어제 본 병사와는 다른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혜주는 보초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건장한 병사의 팔이 혜주를 막았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강한 팔 힘으로 혜주를 밀어내듯 막아서며 물었다. 대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혜주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최대한 냉철한 척 한다고는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기다리십시오. 사병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혜주를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총성! 대대장님, 붉은손 5시... 중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사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주는 벌컥 안으로 들어섰다. 1초도 지체하기 싫었다. 대대장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혜주를 쳐다보았다. 사병은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혜주를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알고 있어. 방금 무전을 들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대대장은 과장의 죽음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대꾸했다. 과장님께서 어제 저녁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과장님이 시신을 저더러 부검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시신을 소각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세요. 알겠소. 그런 거라면 무전으로 연락해 놓을 테니 걱정 마시오. 단 2시간 안에 부검을 마쳐야 하오. 알겠어요. 그럼. 혜주는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혜주가 막사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네? 혜주는 고개를 돌려 대대장을 쳐다보았다. 이봐, 젊은 아가씨. 여자라 군대를 다녀오질 않아서 그런지 아직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야. 군대에는 절차와 규율이라는 게 있는 법이오. 내 숙소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먼저 보초를 거쳐야 하는 거요.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의 말투가 못마땅했지만 공손히 대답했다.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과장의 유언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내가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오는 거고 내가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거요. 알겠소? 네. 그럼 가보시오. 네. 혜주는 몸을 돌려 막사를 빠져나왔다. 사병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혜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사병은 전혀 괜찮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혜주는 왔던 길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야, 이 새끼야! 너 들어와. 혜주가 막사에서 몇 걸음쯤 벗어났을 때 뒤쪽에서 대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사병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보초를 어떻게 서는 거야? 전현이 칼이라도 쥐고 들어왔으면 난 죽었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 여자 하나 막지를 못하고 너 보초도 하나 제대로 못 쓰나? 혜주는 대대장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사병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돌아가서 대신 사과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다. 혜주는 위생복과 위생장갑 그리고 마스크를 한 채 미리 부검용 막사에 도착해 있었다. 부검팀장과 보건부 관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과장의 시신은
테이블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사망 시각은 새벽쯤으로 추정되었다. 시신이 이미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었다. 혜주는 자신이 과장의 몸을 부검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과장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거라고 생각했다. 과장이 죽은 지금 혜주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다. 막사의 문이 열리고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 3명이 들어왔다. 두 분은 언제 오시죠? 혜주는 그들에게 물었다. 3명 중 1명이 대답했다. 여기 왔소. 혜주는 놀란 눈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쳐다보았다. 화생방 복장을 한 3명 중 2명은 보건부 관리와 부검팀장이었다. 혜주는 순간적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부검을 주도하던 과장이 죽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과장이 죽은 지금은 붉은 손 셋, 부검팀장이 전체 팀장이었다. 그가 보호복을 입기로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었다. 혜주가 느낀 배신감은 그들의 탓은 아니었지만 노여움에 손이 떨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혜주 씨도 보호복을 입는 게 어때요? 부검팀장이 말했다. 아니요, 전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몸이 움직이기 불편하실 테니까 집도는 제가 하도록 하죠. 부검팀장과 보건부 관리는 별말 없이 혜주의 곁으로 와서 섰다. 셋은 고인이 된 과장을 위해 잠시 묵념을 했다. 눈을 뜬 혜주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 옆에 놓인 메스를 들었다. 혜주는 과장의 쇄골 가운데 메스를 찔러 넣었다.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 부검 때처럼 혈액이 스며나오지는 않았다. 혜주는 손과 발에 힘을 주어 천천히 메스를 아래쪽으로 그었다. 과장의 복부를 완전히 절개하는 동안 혜주는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자꾸만 눈물이 흐르려 했기 때문이었다. 과장도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소각장으로 가게 되겠지. 과장의 가족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혜주는 과장의 부인을 떠올렸다. 평범하고 조용조용한 여자였다. 과장이 지닌 명성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현명한 여인이었다. 과장의 부인도 과장의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으리라. 혜주는 자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이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당장은 그녀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도 혜주도 충분히 늙었을 때 그때가 오면 그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어야만 한다고 혜주는 다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때가 왔을 때 자신이 과장의 몸을 갈갈이 찢은 사실을 과장의 부인이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혜주는 생각했다. 과장의 두개골은 부검팀장이 절개했다. 전기톱은 전과 다름없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그 사이 혜주는 과장의 폐에서 떼어낸 조직을 한쪽 구석에 마련된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지난번에는 과장과 혜주가 함께 관찰했다면 이제는 과장의 것을 혜주가 관찰하고 있는 셈이었다. 혜주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눈앞이 자꾸 흐려짐을 느꼈다. 조직에는 잔뜩 섬유화가 일어나 있었다. 이상했다. 폐 우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폐 조직의 섬유화보다 훨씬 진척이 되어 있었다. 과장이 사망한 시각을 아무리 이르게 추산한다고 해도 전혀 들어맞질 않았다. 혜주는 과장의 폐 조직을 슬쩍 위생 장갑의 손목에 넣었다. 과장의 전자현미경이 필요했다. 그날 밤 혜주는 전자현미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혜주의 옆에는 부검팀장이 서 있었다. 과장의 죽음 이후 기존 숙소는 폐쇄되었다. 혜주 일행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숙소를 배정받았다. 과장의 전자 현미경은 자연스레 혜주의 차지였다. 부검팀장도 보건부 관리도 그것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서로 떨어진 곳으로 숙소가 재조정됨에 따라 밤에 서로의 숙소를 오가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혜주는 의논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억지로 부검팀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과장이 죽은 마당이니 이제부터 리더는 부검팀장이었다. 모든 것을 터놓고 상의할 사람은 부검팀장뿐인 것 같았다. 혜주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폐에는 곰팡이 같은 것들만 잔뜩 피어버렸고. 혜주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부검팀장은 팔짱을 끼고 서서 혜주와 혜주의 방을 쭉 둘러보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몰래 떼어와서 지금까지 관찰을 해왔군요. 전 까맣게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의 대대장 명령 때문에 조직을 따로 보관할 수가 없었으니까. 혜주는 현미경에서 눈을 뗐다. 부검팀장에게 현미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번 보세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부검팀장은 약간 머뭇거리며 현미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죽은 과장의 유품이라 꺼림칙한 모양이었다. 그는 현미경의 얼굴이 닿지 않게 약간 거리를 두고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조직에 이물질이 묻어버린 모양인데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까 부검실에서 조직을 막 떼어냈을 때도 상태가 비슷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부검팀장은 현미경에서 눈을 뗐다. 원인이 뭘까요? 공기로 전염되는 걸까요? 아니면 신체 접촉?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종잡을 수가 없군요. 아랫마을에서는 벌써 2명의 희생자가 더 발생됐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아랫마을 주민들도 모두 사망하고 말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당신이 팀장이잖아요. 전 과장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사실 지금 많이 혼란스럽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알고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할 거요. 혜주 씨도 최선을 다해줘요. 되든 안 되든 우리 함께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혜주는 부검팀장의 말에 위안을 느꼈다. 아침에 부검팀장과 보건부 관리가 부검실에 보호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만 해도 둘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던 혜주였다. 보건부 관리는 아니라도 부검팀장은 뭔가 강단이 있어 보였기에 더욱 서운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부검팀장이 돌아가고 나서 혜주는 잠자리에 들었다. 과장이 죽고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부검팀장의 마지막 말을 상기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어떻게든 이 역경을 이겨내야 돼. 혜주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날 밤 혜주는 아버지를 수술하는 꿈을 또다시 꾸었다. 늘 그렇듯 손에 붉은 피를 잔뜩 묻힌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수술을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였다. 맥박은 0으로 떨어져 버렸고 심전도기에서는 삐 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혜주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평소와 달리 혜주는 그 순간 꿈에서 깨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꿈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꿈속의 아버지는 과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생김새는 분명 과장이었지만 혜주는 그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혜주는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저에게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혜주는 과장에게 해야 할 질문을 했다. 알고 있었으니까 메스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는 짧게 답했다.